이철이 표창원 김보엽의 시사 데이트. 진실, 정의, 소통의 문을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 행복을 위한 창조 시사 프로그램 시사게이트 15번째 시간입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어요. 웃지 마요. 곧 이렇게 날씨가 추워질 때 아니 웃기려고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국민연금을 곧 받으실 이 소장님 같은 분은 몸 조심하셔야 돼요. 무릎부터 시려오기 시작하시죠 이제. 에? 관절 부위마다. 아주 말짱해요. 아 그러세요? 근데 눈이 빨리 오고 빨리 추워지는 것도 박근혜 효과인가요? 설국 열차를 타고 달려가고 있는 거죠. 그게 대답이에요? 네. 지난해는 우리 그 쌍용 자동차 네. 그 해고 근로자들께서 이제 바깥에서 올라가 노숙 있을 텐트 때. 또 고공농성. 네, 고공농성. 그래서 참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는 이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 또 밀양에서 어르신분들이 그 풍찬 노숙하고 계시고 네. 참 안타깝네요. 추위라도 없는 나라라면 괜찮겠지만 네. 겨울 추위 또 매서운데 빨리 더 추워지기 전에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볕이 많은 밀양이라지만 이 시기에 가을 산에서는 얼마나 춥겠어요. 춥죠. 마음이 추울 때는 몸이 더 춥죠. 그럼요. 네. 예. 아니 근데 사실 그 밀양에서 싸우고 계신 분들에게 좋은 소식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 케이블인가요? 그 안전 점검을 했는데 이게 쓰기에 부적절하다. 네. 제어 케이블? 네, 제어 케이블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시설인데 원전에 이 신호를 전달하는, 그래서 혹시나 화재가 발생을 하면 열에도 잘 견뎌야 되고 그렇죠. 압력에도 잘 견뎌야 되는데 이게 부실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케이블을 싹 새로 합격을 받은 걸로 고치려면 최소한 16개월, 2년가량 걸린다는데 그러면 이제 공사 빨리 할 이유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사를 빨리 할 이유가 없어진 거죠. 네. 어차피 140만 뭐 킬로와트인가요? 네. 그 이제 원전 신고리 원전 3호기 가동 때문에 그런 건데 네. 그거 자체가 가동이 좀 늦춰졌으면 건설 자체도 늦춰지는 게 맞는 거고 수년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가동이 안 되는데 전기 그거를 왜 깔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 논리적으로 보면 당연히 연동돼 있으니까 수년되는 게 맞고 네. 그 기간 동안에 논의를 다시 해서 뭐 타협을 하든 뭔가 좀 백지화를 하든 뭐 이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건 그거고 이번에 그냥 끝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보면 얼마나 이렇게 근거 없이 밀어붙이는지가 좀 분명해진 거죠. 군사작전 같아요. 한 번 밀리면 또 밀릴 수 있다. 네. 이 초장에 박살내자. 이런 느낌이. 저는 한 번이라도 좀 밀려봤으면 좋겠다. 한전 측 입장에서는 아마 네. 합리적인 부분은 그 공사 지연에 따른 예산 부담, 네. 비용의 추가 발생 이런 것일 테고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부분이 네. 아무래도 그런 어떤 밀리면 안 된다. 그리고 만약에 그 원전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송전탑도 늦춰줘야 된다라고 한다면 네. 이제까지 밀어붙였던 것들에 대해서 비판이 일어날 것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대단히 좀 쫓기는 불안 심리가 상당히 크지 않나. 상황이 이렇게 변화가 됐으면 최소한 이제 평상심을 회복해서 이제는 좀 조금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차근차근 해보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맞는 거지. 예산 타령하는 건 더더욱이 말이 안 되죠. 예산은 안 쓰면 어디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인권이나 기본권, 생존권의 문제는 훼손되면 누구도 보상 안 해주는 문제인데 저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대통령이 저런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나몰라라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는 저런 문제에 대해서는 나서서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렇게 하지 마라. 네. 지금까지도 끌어왔는데 8년 걸렸는데 뭐 1년 더 걸린다고 해서 나라가 천재개벽할 거다 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저런 문제에 대해서 어르신들한테 저렇게 하지 마라. 또 게다가 밀양이 표도 많이 줬더만요. 60% 넘게 줬으면 그걸 생각해서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어른 공경 잘하잖아요, 지금 대통령. 네? 지금 대통령. 대한노인회만 공경하죠. 네. 그분들한테는 머리를 아주 뭐 90도 가까이 조아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 어른 공경 좀 그 나이 하시고요. 아주 많으신 90몇 세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 정말 공경하시더만요. 만나시는 이 사진을 보니까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그 사진 혹시 안 봐서 너무 활짝 웃어서 그 지적이 많았죠. 와, 나 그건 진짜 어떻게 저렇게 화사하게 웃죠. 저렇게도 웃으시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김기춘 비서실장, 남재준 국정원장
이 시민 사회단체들로부터 의견을 듣겠다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만든 자리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 나오신 분들이 다 뭐 서경석 목사, 서정갑 국민행동본부 뭐 아스팔트 우파? 아스팔트 우파라고 불러주길 바라는 우 앞에 한 글자가 더 필요한 분들. 뭐요? 그냥 하세요. 새삼스럽게. 그분들만 불러서 얘기를 들으니 자유대안의 정체성을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만 듣는 거죠. 우리 거스 히딩크 네. 전 우리 국가대표팀 축구 감독이잖아요. 네덜란드 감독. 그분이 호주 대표팀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자신이 너무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라고 고사를 하셨어요. 이분 나이가 62세예요. 이제 그 기사를 본 순간 허걱. 우리나라의 현재 모든 국정의 중요 책임자분들은 80 전후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62세밖에 안 된 분이 저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뭔가 우리 정부에 대한 상당히 따끔한 좀 표창을 날리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저는 나이가 적어서 안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아직 어려서 안 됩니다. 386에 못 끼잖아. 그렇죠. 요즘 386에 못 끼니까. 신386 그게 뭐죠? 30년대생, 80대, 80대, 60년대. 80대를 바라보는 분. 80대를 바라보고 60년대에 학번. 주로 사회활동을 시작하신 분. 분. 주로가 아니라 사회활동을 시작하신 분. 그래서 386인데 많더만요. 표를 만들어 놓은 거 보니까 제법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9386이 됐어요. 나이 거꾸로 됐어. 그러네요. 그렇게 보니까 다 386이네요. 그러니까 80대 바라보시는 분은 신자가 붙고 저희 같은 사람은 구자가 붙었어요 벌써. 늙은 386들. 이제 486이 됐죠. 원래 옛날 386인데 옛날 버전으로. 자, 늙은 386들의 방송을 여러분들은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신 386 좀 봤으면 좋겠어. 우리 방송을. 그렇지. 그분들이. 그럼 좋겠죠. 시청자 의견부터 갈까요? 표 박사님이 먼저 하나 읽어주시죠. 경기도 남양주에 사시는 이은식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독재자의 딸이 대통령에 당선된 이 땅의 국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청와대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대통령을 보면 연민이 느껴집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 대통령이 되었을까요? 그녀가 바라는 꿈은 무엇일까요? 좋아하는 이철희님, 존경하는 표창원님, 그리고 귀염과 냉정 사이 김보현님, 재미있는 진행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독일에 살다 와서 내 나라의 암흑을 견디기 힘들었는데 이 프로그램을 발견했습니다. 빛이 보이네요. 늘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우리보다 훨씬 더 암울할 것 같아요. 독일에서 오래 살다 오셨다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비기오치가 있으니까. 왜 오셨어요? 특히 그 독일의 메르켈 총리 이제 14년 이 임기 다 마치면 14년 장기 집권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대처보다 더 길게 더 되죠. 길게. 그런데 누구도 그분이 너무 오래 한다라는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그 느낌도 안 받고. 그건 그만큼 이분이 어떤 자기 마음대로 하는 독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국민 뜻을 받들어서. 그리고 보수적인 기독교 민주당이시지만 연정하고 야당 사회민주당 이야기도 듣고. 그렇죠. 그리고 독일의 어떤 국가 이익뿐만 아니라 과거의 역사에 대한 반성도 하시고 사죄도 하시고 끊임없이 유럽과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그런 분들의 모습과 자꾸 우리 사회 일각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자꾸 비교하는 모습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달라요. 지난번에 메르켈 총리 됐을 때 어떤 신문들은 두 사람의 리더십, 두 사람이 친분이 있다 이거 가지고 마치 뭐 비슷한 것처럼 하는데 이 메르켈 총리는 별명이 무터잖아요. 무터. 엄마라고요. 엄마죠. 무티. 엄마 리더십. 엄마 리더십. 엄마라고 안 느껴져요. 이분은 쌩해요. 우리 저기 계신 분은. 비유를 하자면 대처랑 가깝죠. 대처랑 가까운 스타일이고 원래는 또 대처랑 비슷하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다가 대처 죽고 이제 메르켈 뜨니까 그러니까 대처에 대한 영국민들의 반응을 보고 나서 근데 이제 가끔 쳤는데 우리 흔히 말하는 롤모델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닮고 싶은 사람이나 뭐 이렇게 지향하는 인물 상이 있으면 롤모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롤모델은 대처예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이미지를 위해서 그냥 이렇게 하나 뭔가 갖다 놓은 거는 이제 무티라는 이제 메르켈이고 실제로 되고 싶은 사람이 대처인데 대처가 말년에 왜 이렇게 무너졌냐 하면
그 가장 신임하는 참모 강요 중에 한 사람이 퇴임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 대처를 위하는 이익과 하는 충성과 국익을 지키는 것을 간에 충돌이 생기더라. 나는 사임할 수밖에 없었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결국 진영 장관하고 좀 비슷하네. 대처가 무너졌어요. 그렇죠. 예. 11년 만인가 무너졌어요. 그렇죠. 11년. 여기는 7개월 만에 그런 사람이 나왔어요.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거든요. 강요가 국가를 위한 충성과 대통령 개인을 위한 충성 간의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은 없어요. 전 세계 누구도. 그렇다면 대처가 왜 몰락했는지를 좀 생각해야 메르켈을 요만큼이라도 닮을 수 있을 텐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뭐 전혀 저는 메르켈하고는 뭐 연관성이 없는 것 같고 메르켈을 보시다가 우리나라 와서 박근혜 대통령을 보신 이분은 참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제가 결례입니다. 참 딱하십니다. 어떻게 해드릴 방법도 없고 어쨌든 제가 어느 칼럼에 썼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도 용 빼는 재주가 있어도 5년에 1시간이나 1분도 더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5년은, 5년이면 끝나고 시간은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뭘 어떻게 이 세월을 보내야 5년 뒤에, 예, 5년도 안 됐군요. 1년 거의 다 갔죠, 이제. 그렇죠. 네. 그 이후에 어떤 세상을 맞이할 건지가 가늠이 되는 거니까 지금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럼요. 우리 구라도 참 장난이 아니에요. 구라? 독일 이 한마디 가지고 그냥 메르켈부터 대처까지 한 바퀴 싹 훑고 오잖아요. 그거 어쩌겠어요. 그걸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 다음 의견 읽어주시죠. 아, 제가 해야 됩니까? 은평구에서 이혜경님이 보내주셨는데요. 하루하루 힘겹게 자영업을 하는 남편을 내조하고 아이 둘을 키우며 살아가는 30대 전업주부입니다. 정치에 무관심하면 우리가 피해를 본다는 것을 알지만 정말 정치인들이 미운 요즘입니다. 남편이 한 달 내내 버는 돈은 250만 원 정도, 전세 대출 이자에 교육비와 생활비, 정말 저축은 어렵고요. 중산층의 고액 영어 유치원 뉴스를 보며 저는 자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자본주의는 공정한 경쟁을 주는 기회의 균등의 사회제도라고 고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어렵게 내는 국민연금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저에게 그래도 희망을 주시는 세 분께 묻고 싶습니다. 정말 교육을 국가가 책임져주는 그런 날이 올까요? 그것만이라도 된다면 저는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시사게이트와 함께하며 그나마 희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도로 고맙습니다. 예. 정말 핵심적인 질문이시네요. 무엇보다 우리는 불평등하게 어렵게 억울하게 살았지만 우리 아이들만큼은 그렇지 않았으면 하는 게 모든 부모 마음이잖아요. 네. 그런데 오히려 더 어떤 차별, 진입 장벽 이런 것들은 더 커 보이고요. 기회의 균등, 출발선상은 같아야 되거든요. 네. 거기에서 만약에 게을렀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열심히 뛴다면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야 되고 그래도 또 나중에 정신 차리면 기회가 또 오고. 다시 재기할 네. 수 있는 기회가 와야 되고요. 네. 그런데 지금의 교육 구조는 그게 아니거든요. 미리 부모의 소득이나 신분에 따라서 딱 정해져 버리고 네. 좀 중산층 이하에 계신 분들의 자녀는 어떻게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사회 구조예요. 교육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대한민국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공론도 필요하고 개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육이 희망을 주는 그날이 올 겁니다. 우리가 스웨덴 복지 보면 많이 부러워했잖아요. 네. 네. 근래 또 부러운 뉴스가 하나 있었잖아요. 스위스에서는 기본소득 300만 원을 다 줄 거냐 모든 사람에게, 예, 모든 성인에게. 국민투표한다고. 하잖아요. 네. 참 부러운 거죠. 안 되더라도 그런 논의를 하고 국민들한테 의사를 물어서 결정하겠다는 것 자체가 정말 부러운 사회인데 저는 그런 게 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머지않은 때 오니까 너무 절망하지 않는 게 좋고요. 저절로 좋아지지는 않습니다만 세상은 꼭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개혁, 기회균등 이야기하면서 네. 사실 모든 아이들, 모든 국민들에게 검판사 의사 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해준다. 이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우리도 내부적인 의식 변화가 필요합니다. 네. 대학에 다 가야 되겠다라는 것도 좀 바꿔야 될 것 같고요. 대학의 숫자도 줄어들어야 될 것 같고 네. 자신의 적성을 찾아서 아이들이 기능공, 기계공이 돼도 괜찮다라는 어떤 인식도 우리에게 있어야 자랑스러운 되고 노동자가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려면 기계공, 기능공의 그 기능공들의 임금이 네. 대기업 회사 직원 못지않게 올라가야죠. 뭐 영국이나 미국 같은 데 가보면 플러머라고 이야기하는 하수도 수리공, 배관공 이분들이 그냥 설렁설렁 놀면서 한 달에 뭐 한
집 20집만 왔다 갔다 해도 네. 사실 대기업 직원 이상으로 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 사회구조 전체를 어떻게 그렇게 바꿔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교육제도만 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다. 직업에 있어서의 어떤 귀천을 없애는 맞아요. 부분이라든지. 교육 문제는 네. 모든 것과 모든 거 연결됩니다. 그래서 중학생 때 우리가 독일 모델을 보더라도 중학생 때 진학 선생님이 그 구분을 하시잖아요. 네. 너는 기술고등학교를 가야 되겠다. 그럼 학부모들이 대부분 받아들이시거든요. 네. 근데 그게 우리는 안 되잖아요. 만약에 우리 아이들한테 선생님이 너는 기술고등학교 가야 되겠어 하면 부모님이 이 사람이 지금 우리 자녀를 망치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전반적인 좀 개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뭐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 거고 좋은 사회일수록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한테 더 많은 보상을 주는 게 그렇죠. 맞죠. 근데 그렇죠. 우리는 가장 일을 적게 하는 사람이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이상한 기형적인 구조니까 저는 바뀔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가지 않으면 뭐 여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는 가만 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좋은 세상이 오는 건 아니니까 이건 말씀하신 분들처럼 그런 좀 이렇게 살만한 세상을 만들려면 또 거기에 상응하는 노력을 요구하는 게 또 역사의 발전인 것 같아요. 그 노력을 조금씩 해나가면 어느 순간인가 곁에 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저희가 방송도 열심히 하는 거 아닌가요? 네. 저는 오늘 안 도와주네. 아무튼 오늘도 소중한 의견 보내주신 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속물이지만 벌써 속물은 되지 말자. 그게 뭔 말이에요? 속물과 잉여. 그러니까 이 속물, 여기에서 표현하는 속물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작은 속물, 큰 속물. 작은 속물. 큰 속물, 작은 잉여. 그럼 뭐, 아니, 잉여가 좋은 거야? 속물이죠. 그나마 좀 나은 게 뭐야? 아니죠. 둘 다 안 좋은 거죠. 속물과 잉여 사이에 굉장히 이게 클 텐데, 우리 그 고민해보면서 아니, 근데 잘 잉여는 살자. 아예 없는 게 낫다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덤으로 있는 거니까. 덤이라도 있어야죠. 아니, 그러니까 속물이 좀 나은 거 아니에요? 예, 어쨌든 신간, 속물과 잉여, 지식공작소에서 협찬을 해주셨고요. 지난주에 그 책 예. 소개할 때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게 있죠. 영왕. 예. 영신호. 사실은 망명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예. 우리 그 대동단과 함께 그렇게 하셨던 분은 의친왕, 의왕이셨고 이 이방자 여사의 남편 영왕도 망명 시도가 있긴 있었지만 그건 임시정부가 주도를 했었고 예. 영왕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망명하려고 하지는 않으셨다. 그러니까 독립운동에 같이 참가해서 적극적으로 임하셨던 왕족은 의친왕, 의왕이었다라는 그분도 뜻을 이루지는 못했죠. 못했죠. 두 사람은 형제예요? 예. 형제 사촌이든 뭐 아무튼 형제권. 자세히 몰라요. 형제죠. 형제인데 이게 사촌이 직접 아니, 이렇게 제가 얘기하고 나면 네. 게시판에 올라와요. 쭉 이렇게 그렇죠. 정리해서 올려주시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맞아요. 물어봤어요. 아니 이것도 네, 그러니까. 우리 그 시청자분께서 지적해 주셨구나. 지적을 해주신 거예요. 사실 저도 잘 이 부분은 예. 야가거든요. 예. 저도 그 정확하게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네.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의친왕, 의왕의 이야기를 마치 영친왕인 것처럼 오도해드린 것 사과드리겠습니다. 이 기회에 저희들이 하는 얘기를 다 믿지는 마세요. 가끔 틀리니까. 괜찮은데? 자, 그럼 시사게이트 첫 번째 순서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김보엽의 시민케입니다. 김보엽의 시민 K. 이승만은 세종대왕과 맞먹는다. 햇볕 정책은 신북이다. 후진국에서 독재는 사실상 불가피한 것 아닌가. 모두 우리나라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자의 말입니다. 유영익 위원장의 말 가운데 후진국이라는 표현 하나는 맞는 것 같습니다. 많은 이들이 반대를 했는데도 결국 미국에서 대한민국을 개망신시킨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에 이어 국사편찬이 아니라 국사편향을 하는 사람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에 앉힌 이 나라. 분명 세계가 비웃을 후진국입니다. 1인당 474만 원짜리 다과체험, 행사 전체가 아니라 1인당입니다. 식혜에 금가루를 뿌렸을까요? 약과에 금태를 둘렀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이 가격 맞추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씨가 영부인 프로젝트로 추진했던 한식세계와
뚜껑을 열어보니 초호화판 파티에 예산의 20% 정도를 썼다는 비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내년 예산도 126억 원이나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한식 세계화를 한다고 했던 김윤옥 씨, 농림수산식품부 공무원들 혹시 용어와 개념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 아닐까요? 이참에 알려드리면 여러 가지 음식을 차려놓고 먹을 만큼 가져다 먹는 것은 뷔페라고 하고요. 한식 세계화하면서 쓸데없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은 부패라고 합니다. 해직자의 노조 가입 허용 규약을 시정하지 않으면 법외 노조로 만들겠다. 정부의 최후 통첩 마감 시간이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2005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정교조와 관련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마리 해충이 온 산을 붉게 물들일 수도 있다. 군사정권 때인 1989년 문교부는 정교조 교사 식별법이라는 공문을 일선학교에 내려보냈다고 합니다. 그중 몇 가지 대목만 볼까요?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상담을 많이 하는 교사,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 반 학생들에게 자율성, 창의성을 높이게 하려는 교사, 직원회의에서 원리 원칙을 따지며 발언하는 교사. 박 대통령도 이런 정교조 선생님들이 해로운 곤충이라고 생각하는 것 아닌지 걱정됩니다. 나는 후쿠시마 쌀을 매일 먹고 있다. 일본의 아베 총리가 국회 연설에서 한 말입니다. 아베 총리는 IOC 총회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가 완전히 통제되고 있다. 이런 말을 했다가 하루 만에 거짓말이 들통난 적이 있지요. 일본의 아이돌 그룹의 한 멤버는 후쿠시마를 응원한다는 캠페인에 참여해서 그곳 농산물을 1년 동안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폭 판정을 받았다고 하지요. 후쿠시마 쌀, 아베 총리 너나 많이 쳐드세요. 이왕이면 후쿠시마 생선 얹어서 초밥으로 만들어서요. 기초연금 축소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 공약이 줄줄이 파기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복지 공약 출구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는데요. 4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정치는 신뢰다. 약속이 무너진다면 앞으로 한나라당이 국민들에게 어떤 약속을 할 수 있느냐. 이명박 정부가 세종시 축소 의견을 냈을 때 박근혜 대표의 발언이었습니다. 또 재작년 동남권 신공항이 백지화되자 약속을 지켜야 예측 가능한 정치가 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지난 대선 때 거리 곳곳에 걸려있던 새누리당의 새빨간 복지 공약 현수막을 기억하실 겁니다. 너무 선명해서 잘 잊히지도 않는데요. 원칙과 신뢰의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는 대통령이 될 때까지만 필요했던 또 다른 뻥 공약이었나 봅니다. 지금까지 김보엽의 시민K였습니다. 시민K 잘했어요. 시원합니다. 잘했어요. 그래도 그 세계가 비웃을 후진국이라 그러니까 괜히 자존심 상하네. 좀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었을 텐데. 언더 디벨롭. 아니 후진국이라 그러니까 우리까지 다 후져 보이잖아. 그러니까 후진 사람은 몇 명인데. 아까 그래서. 우리가 방송 초반에 얘기했던 그렇지. 신삼팔육 그렇지. 플러스 여왕님. 나 방송해야 돼. 후진국이라는 용어 자체가 사실은 그 가치 중립적이지 않고요. 예. 정치적 타당성이 없고요. 예. 그래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은 뭐 개발도상국 또는 저개발국, 상대적인 저개발국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쓰죠. 뒤에서 쫓아온다는 후진국이 아니고요. 후지달 때 후진국이에요. 자, 저도 사과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얘기부터 해볼까요? 우리가 한동안 그 국정원의 정치 개입, 대선 개입 얘기를 좀 덜 했어요. 네. 다른 이슈들이 많이 터져서 지난주는 밀양 얘기에 좀 집중했고 그전에는 기초연금 얘기도 하기도 했고 한겨레가 또 대단한 특종을 하나 했습니다. 이 정보기관뿐만 아니라 보훈처도 각종 이 세미나 같은 거를 열어가지고 방모 무슨 그런 걸 해서 이렇게 대선에 개입을 사실상 한 네. 거고 그것뿐만 아니라 군 사이버 사령부인가요? 네, 사이버 사령부. 거기에서도 국정원이 댓글 공작을 한 것과 마찬가지 방식과 마찬가지 내용으로
대선에 개입을 한 의혹이 한겨레 보도로 밝혀졌고 그게 지금 국감 초반을 뜨겁게 달구고 있죠. 사이버 해보세요. 사이버. 자, 발음 잘 되네. 네. 저 라디오 할 때 사이버 지적당했어. 살. 경상도 사람이 그 발음이 무심코하면 잘 안 되거든요. 네. 섹시가 아니고 네. 섹시. 근데 어쨌든 사이버 네.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어쨌든 뭐 드러난 팩트는 오늘까지 4명이 댓글 작업한 거는 확인된 거 아니에요? 네. 그거 자체로도 우선 문제입니다만 네. 그렇죠. 군이 만약에 조직적으로 이 문제에 개입을 했다, 대선에 개입했다 그러면 이거 좀 심각한 문제이죠. 국정원, 심각하죠. 정보기관, 네. 군 이런 데서 정치 개입을 하고 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진짜 제2의 민주운동을 해야 될 정도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또 무슨 정치공세다라고 받아들이는 여당은 제가 볼 때 너무 성급한 것 같고요. 우선 이런 게 사실로 팩트로 확인되면 뭐 본인들이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어쨌든 새누리당이 직접 개입한 게 아직은 없다고 본다면 더 당당하게 우리도 이런 건 용서할 수 없다. 네. 제대로 파헤치자라고 가야 맞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빨리 저는 국방부 장관 바꿔야 돼요. 그렇죠. 지금 국방부 장관은 안 돼요. 지금 청와대 무슨 뭐 국방비서관으로 가 있는 그 전 사령관. 네. 그 양반이 승승장구해서 있게 네. 왔는데 오늘 아침에 한국일보 보도인가 보니까 네. 이분이 장군 승진이 안 돼서 거의 뭐 이렇게 나가는 쪽으로 돼 있던데 그러니까 대령에서 준장으로. 그렇죠. 예. 준장으로 올라가는 계기가 지금 장관 하고 김장수 지금 국가안보실장과의 관계 때문에 올라갔다, 승진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게다가 또 임기제 준장이라는 거예요. 네. 1년짜리 임기제 준장이면 되게 왜 나가는 걸 전제로 그렇죠. 내편하는 걸 예. 전제로 승진시켜서 잠시 있다가 나가게 하는 게잖아. 근데 그 있다가 다시 소장이 됐고 1년 만에. 그렇지. 승승장구해서 지금 청와대 국방비서관까지 가 있는 걸 보면 이 양반이 전 사이버 사령관이죠. 사령관이죠. 예. 그 이 사람보다 앞선 사람이고. 그러니까 뭔가 일을 잘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승승장구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만약에 이 사람이 보상을 받아서 갔다 그러면 이거는 개인 차원이 아니죠. 네. 그렇죠. 그 실제로 다 4명 개인 차원도 아니고 이 사람 사령관의 책임이 있는 것이고 네. 그걸 보상을 받았다 그러면 그 윗선이 있는 거죠. 시킨 일을 잘했기 때문에 보상을 간 거기 때문에 저는 설마 그렇게까지 거냐라고 믿고 싶지는 않거든요. 진짜로. 네. 근데 어쨌든 의혹을 줄 만한 꼭지는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업무론으로만 비판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사실관계를 저는 엄밀하게 따져야 되는데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금 미리 말씀드리면 야당이 이걸 너무 정치공세하듯이 몰고 가지 말고요. 네. 나라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차분하게 접근해야 팩트를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야당의 대응이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의혹이 있다면 의혹을 밝힐 수 있도록 뭐 특검의 도입이든 그런 제도가 도입될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죠. 이건 네. 너무 막 그 말의 잔치로 하고 이 소장님 말씀처럼 정치 공세처럼 보이게 되면 모두가 피로해져 버리고 네. 그러한 진실 발견에 사실은 동력이 안 생기거든요. 근데 군은 정말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그 그렇죠. 개병제 국가이기 네. 때문에 모든 성인들이 예외적인 부분을 빼면은 모두가 군인이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군의 어떤 정치적 중립성, 군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엄정함, 공정함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전 국민에게 연관이 되고요. 그런데 이번에 그 사이버 사령부의 문제도 있지만 그 전부터 계속 들려왔던 이야기는 뭐냐면 선거철만 되면 정훈이라는 정훈 장교. 이름 하에 예. 사병들 대상 교육을 실시할 때 안보 교육, 뭐 정훈 교육을 하면서 정치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요. 예. 선거와 관련된. 그러면서 마치도 대통령은 곧 국가, 그리고 여당이 곧 그 국가 이런 식의 잘못된 야당은 좀 색깔이 이상한. 야당은 뭐 종북 또는 뭐 반정부 세력 뭐 이런 식의 그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만약에 일부에서라도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그냥 숨기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서 군이 정말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군만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야죠. 한국 민주주의를 가장 많이 왜곡시킨 두 집단이 바로 군하고 정부기관이에요. 군은 끊임없이 쿠데타를 했잖아요. 그랬죠. 그렇죠. 쿠데타 역사가 있는 거고. 이제 민주화된 이후로는 사실은 뭐 기관으로서, 집단으로서 군이 정치에 개입은 안 하는 게 정설이었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 믿음을 깨트리는 거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고. 그것도 또 정부기관도 원래 또 워낙 뭐 태생적으로 정치에 관여했던 정부기관이잖아요. 이 두 기관이 정치 관여를 못하게 하는 거는
우리 민주화 역사의 기본적인 전제였거든요. 그렇죠.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그렇게 어렵게 피웠다으로 민주화를 한 건데 그걸 사실상 내용적으로 무시하는 짓을 만약 했다 그러면 저는 이거는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요. 보수 진보의 문제도 아니고 국가적 기본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근간에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진짜 엄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 풀어가야 되는데 좀 걱정스러운 쪽으로 또 발전할 것 같아서. 김관진 국방장관이 어쨌든 보도가 나오고 국회에서 논란이 되자 신속하게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겠다. 군검, 군경 합동으로 해서 이 문제를 조사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국방부 대변인이라는 사람은 나와서 우리가 지금까지 파악한 걸로는 3명 이상은 없다. 1명 더 나왔죠. 그리고 이게 조직적인 건 아닌 것 같고 개인적인 일탈인 것 같다. 이렇게 벌써 수사도 제대로 하지도 않았는데 수사에 뭔가 장관의 지침 비슷한 선을 그어버리는 듯한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장관의 지시로 군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서 군 기밀이라는 사령부 일에 대해서 군검, 군경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나요? 조사를 할 수 있나요? 일단 뭐 헌병도 결국은 군 지휘관 소속이고요. 네. 군 검찰의 어느 정도 독립성 확보를 그동안 해왔죠. 네. 그런데 이제 군 검찰 역시 완전히 독립적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그동안 의문사에 대한 네. 그 사건 처리 과정을 보더라도 사실 피해자 가족들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결론, 사회에서도 과연 공정한가에 대해 의문을 던지는 상황. 그래서 네. 군이 그냥 군에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드러내려고 하기보다 공정하다는 신뢰를 얻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지금은. 그리고 또 하나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유사한 사례들 과거 쭉 봐도 실제로 이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가 야기됐을 때는 핵심적인 상층부에 있는 군 지휘관 몇 명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군 전체가 이용된 겁니다. 네. 되게 그 이후에 과실들은 그분이 따먹게 돼요. 자기가 승진하거나 장관 가거나 어떤 이 정치적 이익을 얻게 되죠. 그런데 문제가 불거지면 이 문제를 군 전체의 문제로 바꿔버려요. 경찰도 마찬가지고 검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군의 명예를 더럽히지 마라. 왜 우리를 의심하냐. 이건 군 전체의 문제다. 이러면서 군 전체 속으로 숨어 들어가 버립니다. 원성이 딱 그 수법을 썼잖아요. 그랬었죠. 처음에 얘기했을 때는 뭐 개인적인 그런 취미 활동이다라고 했다. 지금이랑 똑같은 반응이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게 업무 시간 중에 한 개 드러나니까 우리 업무의 일환이다. 근데 그것은 정당한 대북 심리전이다. 이렇게 말을 바꿔가고 자세한 건 밝힐 수 없다. 예, 그러면서 저한테도 그랬지만 비판하는 사람들 막 명예훼손을 고소를 합니다. 네. 국정원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거예요. 자기가 잘못해놓고선 자기가 모든 개인적인 이익을 취해놓고선 모든 책임을 기관 전체로 분산시켜버립니다. 이런 짓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요. 지금도 만약에 이 사이버 사령관이었던 국방비서관 그 사람이 만약에 개인적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한 짓이라면 이 사람 혼자 책임져야 돼요. 근데 그걸 자기가 책임지지 않으려고 군 전체를 들고 들어가서 방어막을 구축을 하고 이걸 다시 또 국민 여론을 분열시키고 오랫동안 여야 갈등으로 밀어간다면 이 사람이나 관련된 그 핵심적인 당사자들은 정말 매국행위를 한 사람들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관이 저런 거는 수동적으로 대하면 안 돼요. 본인이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일이 해야 되거든요. 아니, 그렇죠. 군이 이랬단 말이야? 라고 해서 이거는 정말 용서할 수 없다. 장관 직할부대잖아요. 장관이 우선 흥분해서 용서할 수 없다. 이거는 일벌 뺏게 하든지 뭐 발본색원 해야 된다 이러면서 진짜 덜쑤셔야 되거든요. 파헤쳐야 되는데 하겠다 그러놓고 방어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면 그럼 못 밝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 현직 사령관 옥도경이라는 사령관이 국회 나와서 참 국정감사 한 얘기 들어보면 저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잘 몰라요. 본인이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정언하는 것 자체가 국가안보에 위해가 된다는 거예요. 에? 그럼 도대체 이 나라는 무슨 나라인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길래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난 잘 모르겠어 진짜. 그러니까 저 사람은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지 좀 의심스럽고 또 하나는 이게 530단인가 뭐 530단에서 주로 한 거잖아요. 그 사이버 안에 한 450여 명에서 500명 정도 된다는데 그것도 못 밝힌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인지는 국가 안보기 때문에 규모를 밝히는 것 자체가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거다. 아는 사람은 알 거 아니에요. 이미 1%는 다 공개가 돼 있죠. 다 돼 있죠. 그러니까 근데 그걸 못 밝혔다 그러는데 그 중에 4명이면 저는 야 4명밖에 안 돼 이렇게 말할 일이 아니죠. 1명이면 모르겠어요. 잡아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4명인데다가 주로 일과 시간에 했다는 거예요. 3시부터 6시 사이. 이거는 내가 볼 때는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당연히 업무죠, 이거는 업무. 누군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수도 있다. 지시했을 수도 있다. 이 가능성을 갖고 수사하는 게 정도죠. 그렇죠. 그렇게 아닐 거다라고 예단하고 가는 건 정도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수사를 제대로 하겠다면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증거 인멸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보도 나오고 국감장에서 나온 뒤 그 시간에도 끊임없이 예전에 문제가 됐던 댓글들은 지워지고 있었거든요. 400여 개가 순식간에 예, 삭제됐죠. 언론에 보도된 인용된 그거는 남겨놓고 나머지 문제될 소지가 많은 글들을 싹 없애고 있는데 그게 바로 만약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걸 없애는 건 증거인멸이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선 야당이 국정원권 한번 해봤으니까 이 건은 좀 잘 다룰 거라 저는 생각하고요. 네. 또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제보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 안에서 벌어진 일은 바깥에서 보면 모르잖아요. 뭔가 제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통제 사회라는 게 이제는 안 먹힌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미 소득 2만 불 시대에 사람들이 살고 있고 네. 민주화된 지 26년이에요. 경험이 충분히 축적돼 있어요. 다른 나라 어떻게 하는지 다 알고 있으면 어디선가 좀 터져 나온다고 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제발 이 정부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이걸 틀어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망상 자체를 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엔 진짜 걷잡을 수 없이 가거든요. 이게 숨겨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러게요. 사이버 이것도 대충 뭐 4명이었다, 3명이었다라고 적고 뭐 이렇게 해서 적당히 이렇게. 꼬리 자르고. 안 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어디선가 또 터져 나오니까 빨리 생각을 바꿔서 이거는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게 답이다. 라고 가는 게 좋습니다.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사람들이 활동하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가? 세금일 텐데. 아니, 지금 국정원 예산이 그러니까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2012년, 2013년에 40억, 50억 이렇게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뭐 아마 업무 협조도 했을 거예요. 청와대에서 했는지 어디서 모여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비슷한 일 하는 사람들 모이 해가지고 국정원 뭐 이런 댓글 뭐 이런 얘기들 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싹 좀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북한의 사이버 테러, 분명히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버 테러의 핵심은 뭐냐면 인프라 공격이에요. 디도스라든지 네. 또는 해킹이라든지 또는 악성 코드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대개 이 전산 정보 시스템적인 공격을 해오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군에도 사이버 테러 대응 센터를 만들고 경찰도 만들고 국정원도 만든 거예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사이버적인 어떤 개념의 그 공격들이 강화된다는 미명하에 전혀 어울리지 않은 엉뚱한 심리전이라는 걸 갖다 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국정원 심리전단이든 이 사이버 사령부에서 갑자기 530단이 수백 명으로 커진 것 자체도 원래 한다 그러면 모니터링을 할 만한 몇 명만 있으면 돼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북한에서 그 덜 발달된 낙후된 커뮤니케이션이 유지되는 국가에서 어떻게 이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이 초단위로 발달되는 그 여론을 자기들이 와서 조작을 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우리 지식인들과 청년들과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꾸 야당을 종부로 몰고 여당을 칭송하는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데 여전히 계속 대북 사이버 심리전이 필요하다라는 강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거는 빨리 우리가 인식을 깨야 됩니다. 그래서 사이버 상에서의 대북 활동은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은 대부분 해킹이라든지 또는 전산상의 그 공격과 테러 행위들을 막는 것이 주가 되어야 한다. 그렇죠. 국가 안보와 관련된 일을. 그럼요. 그래서 뭐 얼마 전에도 농협 해킹이니 뭐니 계속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가져다가 무슨 이상하게 그들이 북한이 전지전능한 인간들인 것처럼 우리의 뇌까지 파고들어서 바꾸는 사람들인 것처럼 오도를 해서 군과 국정원이 나서서 별동 부대를 수십 명, 수백 명씩 동원을 해서 인터넷상에 댓글을 남겨야만 우리가 유지하는 것처럼 그거는 빨리 거짓이다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저는 댓글 이렇게 보면 그날 한겨레 신문도 처음에 보도를 할 때 댓글 의혹 군 사령부도 뭐 이런 식으로 달았던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제가 더 뭐 편집되더라도 얘기를 하면 이건 대선 개입이죠. 정치 개입한 의혹이고 그 행태로서의 댓글을 달고 조직적으로 개입한 의혹인 거지. 조금 그랬다는 생각. 불법 선거 개입, 정치 개입이죠. 네. 선거 기간에는 그게 선거 개입인 거고 선거 기간이 아닐 땐 정치 개입인 거죠. 그러니까 왜 의혹이라는 단어를 썼냐? 아니 마치 댓글 달았다. 댓글에 중점을 두니까. 댓글만 하면 굉장히 조그만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것만 했겠느냐라는 합리적인 그러니까 의심을 내 해요. 말은
그걸 처음부터 의미 규정을 너무 세게 해서 딱 부러지게 해놓고 하면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데 더 힘들어요. 차근차근 팩트를 보여주면서 보는 사람들이 저건데? 라는 생각을 가질 때 의미가 같이 붙어줘야지 의미 규정이 돼야지 먼저 딱 부러지게 하고 가면 제가 볼 때 별로 유효하지 않으니까 좁아지면 안 되는데요. 잘 만든 거예요, 한겨레 신문. 그럼요. 사실은 사실대로 쭉 이렇게 스스로를 말하기 시작해요. 그럼 그 길만 터주면 되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보는 사람들이 이게 이런 의미구나라는 걸 알아가거든요. 그때 조금씩 도와주는 게 맞는 거지. 처음부터 너무 거창하게 국기문란이다. 이렇게 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약간 좀 주저하게 되거든요. 저는 지금 민주당도 야당도 이 문제를 파헤칠 때는 그런 식의 좀 대응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봐요. 철저하게 사실에 기반해서 네. 반발장만 그럼요. 나가고 네. 더 밝혀내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이 어떻게 결론을 맺는지 꼭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국정조사를 하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다뤘던 기초연금 문제가 또 막 불거지고 있어요. 제일 눈에 띄는 대목이 어떤 것들이었나요? 일단은 그 과정이죠. 과연 진영 장관이 왜 그렇게 사퇴를 해야 했을까? 네. 국정감사를 통해서 그런 그 보건복지부와 청와대 간에 개정안을 놓고 왔다 갔다 하는 과정, 그리고 그 사이에 최종적으로 보건복지부안이 보고될 때 장관 결재를 받지 않은 채 지금까지는 받았다고 얘기를 했었죠. 얘기했었던 거죠. 그런데 받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구두로 승인을 얻었다라는 공색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절차와 과정상에 있어서 이미 상당히 부적절했다라는 것은 확인이 됐죠. 네. 그래서 진영 장관의 사퇴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이해가 많이 이제 수반되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은 그래도 진영 장관이 버텼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국정감사까지는 마치고 국감장에 나와서 장관으로서 소상하게 밝혀주고 그 다음에 후임 장관이 업무를 볼 때까지는 계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는 여전히 나오고 있죠. 근데 장관이 결재를 안 했다라는 거는 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주무장관이 결재를 안 했고 저는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국무위원들은 부서권이 있잖아요. 이렇게 정부에서 입법을 하거나 이런 거 할 때는 장관들이 사인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배우기로는 국무위원이 만약 그게 동의가 안 되면 반대할 게 아니라 그만두는 게 맞다라고 했잖아요. 그걸 거부하면 전체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진영 장관은 사퇴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사퇴시켜놓고 새로운 장관 앉혀놓고 그 사람이 사인하게 하고 발표를 해야지 이게 정상적인 그렇죠. 행정 프로세스인데 그렇죠. 이건 온데간데 없이 그냥 건너뛰어버리고 장관 그 헌법에 정해진 거에 따라서 사퇴한 사람은 배신자 만들어버리고 이 안은 지금 따져보니까 국민행복위원회인가 뭔가 기구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이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별로 대세도 아니었고 합의된 바도 없는 거를 마치 잘못받아서 했다는 것처럼 억지를 부리니 그렇게 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도 청와대 쪽으로부터 끊임없는 오더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더가 있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결과적으로 어떤 단체, 참여단체 중에 어디가 찬성했느냐라는 질문에 어떤 단체도 찬성한 사람이 없었고요. 국민행동위원장 개인이 이것이 옳은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제안을 했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시키는 거에 대해서 아무 단체도 찬성하지 않았는데 오로지 위원장 개인만이 옳다고. 그래서 위원회 이름으로 제안한 것처럼 형식을 띠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지금 이 소장님 말씀처럼 결국 모든 보건복지부에서 장관 결재를 받지 않고 원래 보건복지부가 기한하지도 않은 안을 마치 보건복지부 아닌 것처럼 둔갑시키는 과정에도 청와대 복지수석이 관여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국민행복위원회에서도 참석 단체들과 참가위원들이 동의하지 않은 그러한 추천 권고안을 위원장 혼자 개인의 명의로 제출하는 과정에도 청와대 복지수석이 관여했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건 거기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대통령조차 사실은 그 전 과정을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대통령은 나중에 잘못된 이게 복지부 아닙니다. 국민행복위원회에서 이렇게 추천해 주었습니다라는 복지수석의 잘못된 보고를 받고 결정을 내린 다음에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진영 장관만은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대통령의 대단히 잘못된 언행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네. 이건 사실은 그 지금 국감장에서 나온 이야기들 많이 있고 다른 추가적인 내용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복지수석은 완전히 대통령이 불충한 사람이고 이 사람 한 사람의 잘못된 농간 때문에 장관도 물러났고 국민행복위원회도 우스운 모습이 됐고 대통령은 완전히 자신의 그 권위를 상실한 국정에 혼란이 야기된 것과 다름없어요. 거기다가 지금 국민연금 줄 사퇴 파동이 일고 있잖아요. 그렇죠. 복지제도 전반에 대한 공약 파기라는 비난이 일고 있죠. 이 한 그 사건, 보건복지부의 원래 안을 존중하지 않고 장관 의견 묵살하고 장관 배제한 채 청와대 보고하도록 만들고 그 농간 자체가 정말 복지수석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난 거라면 이 복지수석이라는 사람 한 사람이 국가를 망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대통령의 헌법관이라 그럴까요?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헌법관. 예를 들면 헌법에 정해져 있잖아요. 국무위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장관은 그냥 해당 부처의 장이지만 법적으로 헌법적 성격은 국무위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게 많거든요. 그냥 대통령이 나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일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헌법에 대한 해석을 이 양반은 박 대통령이 좀 잘못하고 있고 좀 왜곡된 것 같다. 옛날에 무슨 굉장히 권위적 대통령의 헌법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저렇게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어떤 장관도 제대로 힘을 쓰기 어렵고 그거는 뭐 수석 하나가 대통령 지시 받았다는 말 하나만 가지고도 장관 하나 무력화시키는 거는 일도 아니거든요. 순식간에 밥을 만들 수 있는 건데 그 신뢰가 이번 건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대통령이 뭔가 지금 헌법에 정해진 국정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좀 바꿔야 되는 것 같고요. 그러지 않으면 또 재발될 거고 제2, 제3의 진영이 나올 건데 아까 말한 국민행복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양반이 그래도 한마디 국회에서 제대로 한 거는 정부안이 미흡하니 국회에서 여야가 타협해서 새로운 안을 만들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건 또 중요한 말이에요. 그렇죠. 이 양반은 뭔가 좀 들은 얘기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결국 국회에서 나서서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여당이 이걸 해줘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이걸 또 대통령 뜻이라 그래서 죽기 살기로 땅땅땅 동법부 구실만 그러니까 하려고 하면 고의하겠다라고 하면 또 싸움 나거든요. 이런 문제는 사실은 누구가 만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고집할 일이 아니에요. 이건 적당히 타협해야 되거든요. 양자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가 볼 때 민주당이 약속을 지키라는 거지 본인들의 공약도 전 노인에게 다 주자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좀 타협의 여지가 좀 충분하다고 봐요. 그러면 타협해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또 민주당도 약속 지키라고만 요구할 게 아니라 대안을 가지고 본인들의 대안을 가지고 타협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럼 뭐 아니야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혼란을 만든 과정 절차 책임자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혀져야 될 것이고 책임을 지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사안인 것 우리 같습니다. 얘기 속에서 지금 책임져야 될 사람이 아까의 주제로는 김관진 국방장관, 또 옥사령관, 지금 이제 복지수석. 거기에다가 아마 가장 큰 책임이 김기춘 비서실장이 아닐까. 그 지금 검찰총장 그렇게 참 꼴 사나운 모양새로 쫓아낸 과정, 법무부 장관의 이상한 행태, 그리고 지금 이 보건복지 관련된 파동, 그 다음에 이 군 관련된 문제, 이 모든 전면에 그 어떤 배후에 있는 것을 의심받는 사람이 김기춘 비서실장이거든요. 이분이 들어간 이후에 모든 그림들이 달라졌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할아버지가 만나는 사람들이 빤해서 그래요. 네? 좀 전화도 받으셨다면서요. 아, 전화만 받았어요? 전화를 해요. 해서 똑바로 하라고 얘기도 좀. 뭐라고 전화 받으셨어요? 이제 이 한겨레 신문에 칼럼을 3주마다 아무래도 쓰니까 김기춘에 대하여 뭐 이렇게 썼던 왕 실장에 대한 생각 이렇게 해서 좀 비판을 했죠. 그때 그걸 보고 전화를 했더라고요. 직접? 그래서 오해다? 이분은 오해라는 게 아니라 뭐 그냥 잘 읽었다. 그러나 뭐 내가 무슨 욕심이 있어서 뭐 더 무엇인가를 바라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의 해명과 본인이 열심히 하겠다라는 다짐이었는데 뭐 그건 전 좋은 자세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끝날 때 그런 얘기 안 해요? 계속 그렇게 써보세요. 이렇게.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지켜보겠다 뭐 이런 거. 그런 얘기 했으면 지켜보겠다 했으면 탄압이지 일종의 언론 탄압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하고 이분이 상당히 노예하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죠. 그럼요. 그러니까 이분이 국정 운영하는 것도 실제로 그거를 비추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대충 이해가 되고
또 옛날에 이 김기춘 실장과 같이 이렇게 일해본 어른들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이해되는 대목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의 표현에 의하면 찰색이라고 그러더만요. 얼굴색을 살펴서 의중을 잃는 데는 그냥 천하제일이라고 그러더만요. 정말 뛰어나신 분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나쁜 재능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아니, 그 찰색을 좀 국민들을 봐야지. 저는 그 표현도 정말 마음에 안 드는데 윗분? 어따 대고 윗분이에요. 그럼 우리는 아래 것들이에요. 당연하지. 그 사람은 종북주의자야. 그 양반이 그 얘기를 하니까 다 따라 하잖아요. 윗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사회는 윗분파와 농담파 때문에 안 된다. 농담이라는 거 저쪽 농담이 있었잖아요. 뭐 이 장난감총 어떻게 해보자는 사람들 농담을 한 거라니까. 그러나 윗분파, 농담파 양극단을 위축시키고 밀어내고 정말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상식과 합리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죠. 상식과 합리가 좀 서로 좀 다르더라도 그렇죠? 예. 정부 안은 어쨌든 기초연금과 관련해서 망가져서 만들어졌고 이 안이 국회로 넘어오고 국회 안에서 다시 한번 논의가 되고 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어떤 시한이 딱 정해져 있는 그런 게 있나요? 새로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지금 기초노령연금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도 뭐 크게 한 건 아니니까 내년 7월 시행으로 지금 발표했으니까 뭐 역사 내보면 시간은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맞춰서 하면 되는 건데 또 지금 뭐 그 국회에서 발표한 거 보면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국회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거 보면 기초노령연금으로 갔을 때에 비해서 기초연금으로 지금 새로운 걸로 바꿔버리면 더 떨어진다는 75세 이하인가요? 몇 세 이하는 엄청 손해를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근본적으로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야죠. 그렇죠. 국회가 국회 소속 기관의 보고서나 분석 결과를 존중 안 하면 그런 기관 왜 둡니까? 그러면 그걸 존중해서 새롭게 논의를 해야죠. 국회 입법처의 보고서였나요? 그렇죠. 그게? 입법조사처인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러면 미국도 상당히 신뢰하는, 미국에도 그런 게 있는데 굉장히 신뢰하거든요. 그렇죠. 최소한 국회는 신뢰를 해줘야 돼요. 네. 그럼요. 국회의 기구잖아요. 입법조사처는 그 당파색도 없고요. 전문가들이 모여서 해당 사안들을 정말 공정하게 연구하거든요.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이런 게 생기면서 입법부가 권능이 점점 좀 커졌죠. 예전보다는. 더 커져야 돼요. 대통령이 이제 끄떡하면 법이 국회에 가서 잠자고 있다, 뭐 발목 잡혀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것도 헌정관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국회는 입법기구가 국회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알아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미국 같으면 진짜 나라 말아먹을 국회잖아요. 대통령이 다 해놓은 거를 발목 잡아가지고 정부가 문을 닫았잖아요. 셧다운 아니에요. 그랬죠. 그것도 해당 법안은 이미 통과된 거고. 그러니까요. 예산안 처리만 안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 기관의 충돌이라는 거는 대통령제에서는 불가피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마치 국회는 그냥 방망이 두드리는 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발목 잡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기본 관점이 잘못되어 있다고 보고요. 잡으면 불만일 수 있겠죠.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그 기관도 자기 권능을 행사하겠다는데. 얘기해야죠. 어쩔 수 없는, 그럴수록 그러니까 설득해야 되는 거고, 오바마가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끊임없이 불러서 밥 먹자 그러고 얘기하자 그래서 설득하고 타협하고, 거기 노인들이 나서가지고 상원에 원내대표들끼리 만나가지고 풀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걸 못하게 막고 있잖아. 아니, 더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에는 그렇게 국회의 기능을 중요시하고 강조하고 노무현 대통령 보고 강자가 그러니까 강자는 정부죠. 대통령이 양보해야지 약자 보고 양보라는 게 어딨냐.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지금은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이데올로기는 처지점. 처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입장에 따라서. 참 그건 안 되죠. 그 말 재밌는데. 처지즘. 알겠습니다. 기초연금 국회에서 논의 때라도 지금 형편없이 망가진 이 형편없는 안을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그렇고 밀양 송전탑도 그렇고 제발 좀 공론화하고 얘기하고 해서 잘 풀어갔으면 좋겠어요.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코너는 표창원의 죄와 벌입니다. 표창원의 죄와 벌. 오늘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헌법 제7조는 1.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라고 규정,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의무이자 권리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조항은 1960년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대거 불법 행위에 동원되었던 쓰라린 역사가 그 탄생 배경입니다. 그런데 공무원 역시 국민으로서 정치적 자유 및 정치적 권리를 가집니다. 법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정치적 행위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투표권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5월 14일 판결에서 공직자는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과받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동시에 국가에 대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주장할 수 있는 국민이자 기본권 주체이다.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경우에도 소속 정당을 위하여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는 사인으로서의 지위와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 실현의 의무가 있는 헌법기관으로서의 대통령의 지위는 개념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대선을 둘러싸고 불거진 국정원과 경찰의 박근혜 후보 지지 여론 조작과 대선 개입 사건에 이어 군과 재향군인회, 보훈처 등 정부 기관이나 산하 단체들의 조직적이고 불법적인 정치 개입, 선거 개입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차원에서는 경찰관과 군인 등 공무원들이 극우 정치 성향을 강하게 드러내는 특정 사이트 회원 인증을 하고 자신의 신분이 확연히 드러나는 블로그와 SNS 계정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공개 지지하고 야당이나 비판적 지식인들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글들을 버젓이 올리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인식 속에는 대통령 개인과 여당을 지지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하지만 대통령이나 정부를 비판하고 야당에 유리한 주장을 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 위반이다라는 왜곡되고 궤변적인 논리가 자리 잡고 있는 듯합니다.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는 같은 유형의 일반인의 범죄보다 가중처벌됩니다. 국민의 세금을 보수로 받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공의 신뢰를 직무의 요건으로 한다는 특수성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선 과정에서 모 가수가 박근혜 후보의 아들이라는 트윗을 몇 차례 올린 50대 아주머니는 구속되고 대선 후보에 대한 풍자 예술 작품을 게시한 예술가는 처벌하면서 조직적이고 노골적으로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 편을 든 국정원과 경찰, 군, 보훈처 관계자들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통령과 정부, 소속 조직이 잘못하고 있다는 비판글을 인터넷에 올리면 예외 없이 문책이나 징계, 좌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에 이어 박근혜 정권에서도 헌법이 어이없고 처참하게 유린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정치적 노예와 시녀로 동원되고 길들여지고 있습니다. 헌법을 유린하고 무시하는 자는 결코 대통령이나 정부 기관의 장에 자격이 없습니다. 당장 헌법을 준수하고 반헌법적 범죄 행위자들을 단죄하든지 그럴 의지나 자신이 없다면 당장 그 자리에서 물러나십시오. 민주공화국에 독재에 설 자리는 없습니다. 4대강 얘기 좀 하고 나서 넘어갈까요? 나 이 얘기만 하면 불쾌해져. MB 얼굴이 떠올라서 그냥 네. 기분이 확 상해. 자전거 타던 MB? 그 얘기는 재밌었어요. 그 감사원의 사무총장이 네. MB의 사법 처리를 검토했었다. 예. 그 사람 참 거침없대. 그 신문 기사만 보면 저는 네. 그 현장을 국감장에 안 해서 봤으면 모르겠는데 직무대행이라는 사람이 열심히 받아줬고 네. 이 사람 뭐 이러고 있다가 답변은 자기가 다 하고만 그랬다며요. 응? 실세총장 뭐 이런 얘기. 친박이라며. 네. 그래도 또 권성동이라는 국회의원 있잖아요. 네, 친이. 예. 지난번 국정조사 때 날렸잖아요. 네. 국정원 국정조사 할 때 뭐. 간사였죠. 한나라당 간사. 그래서 날라다녔는데 그분이 또 이 사람을 또 쥐잡듯이 잡더만. 친박이어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친이들은 4대강에 대해서 시비 거는 걸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만 나오면 정색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도했다. 김용호라는 사무총장이 주도했다라는 거 가지고 이제 막 공격을 하더라고. 근데 우선 뭐 그렇게 비판하는 것 자체는 저는 별로 동의는 안 됐었는데 이 사람의 행태도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없는 건 아니더만요. 사무총장이잖아요. 네. 원래 그 양반 계실 때, 양건 계실 때도, 네. 양건 감사원장 계실 때도 월권한다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사실상 사무총장이며 감사원장이라 뭐 티격태격했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이것도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진짜 싸가지의 문제고, 조직 내 기율의 문제잖아요. 예, 그렇죠. 어떻게 밑에 사람이 자기 의견을 밝히는 것과,
월권에서 막 들이대고 이거는 얘기가 다른 건데 이것도 용인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렇죠. 정상적인 나라라고 하면 자를 때 같이 잘라야 돼요. 네. 정말 지금 명치라도 좀 있는 정부 같으면 뭐 감사원장이 마음에 안 들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날려줘야 네. 최소한의 그래도 모양이 갖춰지는데 이 사람만 그렇죠. 날리고 예. 이 사람은 그대로 있고 그 사람은 여전히 뭐 본인이 주인이냐 행세하게 하는 거 굉장히 위험하죠. 근데 어쨌든 말로는 MB의 사법 처리를 검토했었다는 거잖아요. 나중에 말을 바꿨잖아요. 근데 이거 정책적 실패 가지고 대통령을 단 자에게는 나는 감사원이 아무리 적극적으로 해석해도 어려울 거라고 봐요. 옛날에 우리 IMF 외환위기 났을 때도 그때 뭐 검찰이 나서서 했는데도 다 무죄 났거든요.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법적으로 무슨 4대강을 밀어붙인 거에 대해서 그 자체만으로는 사법적 판단이 어렵고 그것이 정해진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가 만약에 개입됐다 그러면 그거는 뭐 전직 대통령 아니라 누구라도 처벌할 수 있지만 이 정책 판단 그 자체만으로 가지고 어떻게 하긴 좀 무리일 거예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4대강 추진을 하면서 이건 대운하가 아니다. 대통령부터 장관까지 꾸준히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 지시로 내려간 거는 강폭을 얼마로 해라, 깊이를 얼마로 해라. 이 4대강으로 나중에 대운하로 쓸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지시들이 있었다는 거는 그거는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아니 그것도 사법적인 무슨 법법 행위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 있어요. 22조 쓴 거는. 아니 그것도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참 윤리적으로는 비난의 여지가 많죠. 거짓말이고 그리고 꼼수고 사실상 그 절차적인 위반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예산의 낭비 부분도 당연히 문제로 지적은 되겠지만 그리고 그 예산의 낭비 과정에서 예를 들어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실무자들이 책임을 지게 되겠죠. 그 총체적인 정책의 실패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이게 현직에 있을 때 문제제기가 됐었어야죠. 그러면 탄핵에 사유는 되죠. 그렇죠. 그런데 그 얘기도 있었죠. 예. 현직에 있었더라면 탄핵 사유가 이상돈 교수가 그럼요. 근데 문제는 그 당시에 전부 다 숨기고 거짓말을 했으니까 나쁜 행동이지만 성공해버린 거잖아요. 결국 그 자신들의 대통령을 보호하는 것은 성공을 했죠. 다만 지금 어쨌든 이게 묻혀지지 않으니까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여러 군데에서 그런 문제가 터지잖아요. 건설사들은 지금 이미 자기들은 다 당할 대로 당하고 나서 더 이상 못 당하겠다라고 해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돈 더 달라고. 예. 더 이상 못 참겠다. 왜 우리만 이러냐. 뭐 이렇게 되기 시작하고 관련된 공무원들이 이제 이렇게 되면은 국정감사 후유증으로 일 처리하다 보면 위법행위, 탈법행위 밝혀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산의 어떤 전용 문제 그리고 그 업체 간 담합 과정에서 개입한 문제 이런 것들이 아마 특히 국토해양부 같은 경우는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다 그렇게 되더라도 결국 그 핵심에 있고 모든 것들을 시작한 사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법적 책임은 대단히 어렵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제가 굳이 뭐 안 해도 될 얘기를 한마디 하면 탄핵 이런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지나간 얘기라서 그만큼 이게 중대한 사안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좋은데 이상돈 교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한 저는 트라우마가 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상적으로 선출된 합법적인 권력이면 뭐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잘못한 부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을 거는 정치적 책임을 묻고 법적으로 책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만 제도적으로 오해가 나서서 탄핵한다. 이거는 저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미국도 그런 얘기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말씀하시는 분들 심정은 저는 충분히 이해하나 그냥 쓸데없는 얘기를 자꾸 해서 자극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떤 대통령을 뽑는지가 중요한지 왜 이게 내 한 표가 의미가 있는지를 사람들이 느껴가게끔 하는 게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저는 누구보다도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만 탄핵이나 이런 단어는 가급적이면 근데 좀 피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저는 다른 생각인데요.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예. 제도는 당연히 논의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요. 있잖아요. 그 제도가 있죠. 그 제도가 있는 이유는 대통령이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고 왕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법을 지키고 헌법을 수호해야 된다. 그런데 대통령에게는 대신 면책 특권을 주잖아요. 그렇죠. 특별한 몇몇 죄의 현행범이 아닌 한은 형사소출을 당하지 않거든요. 대신에 탄핵소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당연히 정치적으로 잘못됐고 잘못됐기 때문에 그들이 역풍을 맞아서 정치적인
그 당시 한나라당이 총선에서 패하는 문제가 네. 생겼잖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는 건 자연스럽게 그들 스스로가 행해야 될 문제인 것이지 국민이나 언론이나 외부에서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특히 이 4대강 문제 같은 경우에 지금 결과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어쩔 수 없는 이미 통치행위의 일부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를 야기하고 환경 파손되고 복구 비용이나 유지 비용도 천문학적으로 들게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임기 중에 있는 그대로 드러났다면 어땠을까라는 거죠. 거기에서는 사실 탄핵 이외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저는 그래도 여전히 아니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대통령이 잘못하거나 진짜 옛날에 뭐 부정선거처럼 이런 게 있으면 당연히 뭐 탄핵할 수 있지만 탄핵이 실제로 현실적이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 국민들의 직접 행동에 의해서 저는 뭐 쫓겨나든지 예를 들면 하야하든지 이런 방식이 맞는 거지 제도적으로 그걸 쓸 수도 없고 사실은 여소야되니까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데다가 뭐 안 될 얘기 자꾸 해봤자 별로 실익도 없고. 아니, 현재 탄핵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그 문제는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제도적 권력을 쓰는 데서도 저는 저 탄핵이라는 방식은 전 좋다고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야 대결이라는 상황이 극복되지 않으면 당연히 이 소장님 말씀 맞죠. 그런데 우리가 과거 닉슨 대통령 탄핵이라든지 이런 사례들을 보게 된다면 여야 구분이 없어지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럼 대통령 혼자서 고집 부리고 있는 거죠. 네. 이러다가 나라 절단난다, 환경 파손돼 큰일 난다. 여당 내에서도 상당수의 의원들이 여기 동의하고 이걸 바꿔라, 솔직히 고백해라, 고집 부린 것 아니냐, 철회해라, 바꿔라라는 요구를 해도 안 받아들여질 때 네. 그때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대통령 한 사람의 고집 때문에 나라가 문제가 생기고 나라 경제가 절단나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사실 그때는 국회 3분의 2 동의에 의해서 탄핵 소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에요. 저는 그래도. 아니, 그러면 아니, 그 제도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설 수, 그건 이제 엄격한 이제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4대강 같은 정책적 판단 가지고 탄핵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뭐 더 계속 얘기할 건 아닌데, 하여간 저는 정치적으로 아까 제가 전제를 했잖아요. 약간 트라우마가 있는 거를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마 이 탄핵이라는 게 엄격하게 제한되지 않으면 이게 정치적 압박으로 빈번하게 사용될 우려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전 진보 세력은 더더욱이 좀 조심해야 될 게 대통령 선거는 어쨌거나 2번 이겼어요. 의회 선거는 딱 한 번 이겨봤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의회에서 다수당은 보수 쪽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거는 잘못 저는 얘기하는 게 굉장히 이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저는 우선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도 하고 양 권력이 미국처럼 합법적으로 선출된 두 권력이 행정부와 대통령과 입법부 간의 갈등이라는 거는 어떤 제도로도 사실 완벽하게 해결이 안 돼요. 내각제로 가지 않으면. 그렇다면 그런 제도의 폐해라는 건 어느 정도 있는 거니까 그거를 물리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은 저는 안 좋다. 그거는 어떤 식으로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네, 그 논쟁은 이쯤에서 끝이죠. 우리가 조금 이제 다른 의견이 있다는 박근혜 대통령을 들어가시면 돼요. 예. 탄핵하자고 하지도 않잖아요, 지금. 네. 아까 제가 그거 물어보려고 했어요. 정상적이고 합법적으로 선출됐다면 그런 전제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다.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답변 중에 말이 나왔으니까 그것도 별로 넘어가시고요. 그러면 나한테 묻지 말고 독립투사한테 물어. 다음 코너는 이철이의 히든카드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표 박사님이 읽어주시죠. 네, 김포에서 신형수 씨가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사게이트 잘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파기시켰느니 하면서 부관 참시를 계속해왔는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 때 그것도 윤창중 사건이 생기고 난 후 평소에 9, 10배 정도의 문서가 파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외교 문서를 막 파기해도 되는지 또 여기엔 어떤 이유가 있길래 이렇게 한 것일지 무척 궁금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사본을 가져다 회고록을 쓴다고 했다가 반납하겠다고 편지를 썼을 때 작물을 가져갔다느니 청와대 비서관이 비꼬는 답장을 쓰고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더니 이명박은 법을 바꿔서 집에서 기록물을 마음껏 보고 있다더군요. 더 이상 사람 사는 세상을 꿈꾸고 노력하다 돌아가신 분을 욕되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덧붙입니다. 세 분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전직 대통령을 욕보이지 않게 해야죠. 더 이상은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부관 참시하는 거는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엄밀하게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지원 사본을 봉화마을로 가져가는 게 절차에 딱 부합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 비판받을 대목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 당시 정해진 절차는
기록원에 가고 기록원에서 온라인 열람인가 이런 걸 열어주면 그때 가서 이제 가능한 거였는데 조금 이제 마음이 좀 급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뭐 크게 엄청난 잘못을 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뭐 그렇게 중요하게 언급하지는 않습니다만 엄밀한 절차를 따지면 준수한 건 아니다라는 점이 좀 아쉽고요. 더 중요한 문제는 기록을 안 남기는 사람이 대개로 안 남겨왔고 또 그 이후에도 안 남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남기려고 하다가 보니까 뭔가 좀 약간의 흠이 생긴 분들에 대해서 사초 실종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하는 거는 그거는 뭐 우리 흔히 하는 말은 적반하장이죠. 이분들이 과연 그런 말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이죠. 저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뭐 할 것 같으면 이명박 대통령은 다 대통령 기록물로 묶어버렸잖아요. 일급 비밀이 없어요, 거기는. 네. 뭐 다 묶어버리니까 볼 수가 없게끔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원천적으로 자기들이 책 안 잡히게 한 거이지만 더 크게 보면 이 사람들이 더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거고 노무현 대통령은 정말 선의를 갖고 뭔가를 잘해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뭐 어디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노무현 대통령이 져야 될 책임이 있다고 보지 않거든요, 개인적으로. 아니, 지정권자가 속된 말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또 그 뜻이 선이었다고 한다 그러면 저는 전혀 탓할 일이 아니라고 보는데 결과적으로 이걸 가지고 공세를 하고 있으니까 어딘가는 뭐 이유가 밝혀지겠죠. 1년째 하고 있잖아요. 1년째. 울게 먹고 중탕, 삼탕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해도 너무한 건데 그래서 저는 이 적반하장 이 사람들이 말할 자격이 없는 거다라는 건 분명한데요. 어쨌든 정부 기록물, 대통령이 관여한 기록물이 어디는 대통령 기록물로 가고 어디는 또 그 밑에 단위에 비밀로 분류할 건 이런 것들에 대한 법적인 정리를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고 또 그거를 누군가는 감시할 수 있는 지켜볼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법원이 있는데 아무도 못 지켜보고 자기들끼리 그냥 왕창 이만큼 묶어버리고 이건 없애버리고 이러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새로운 정부 될 때마다 옛날 거 다 뒤져보고 뭐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것도 좀 기왕에 할 거면 절차를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고 예를 들면 뭐 기록비서관 이런 사람들을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청와대 무슨 감찰관인가 이런 제도 두자고 그랬잖아요. 네. 기록비서관 이런 분을 예를 들면 뭐 국회 추천을 하든지 대법원장 추천을 하든지 제3의 임무를 해서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어떤 기록물이 생산되는지를 보고 있으면 마음대로 파기를 못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자기 식구들끼리 모여있으니까 파기는 몰라요. 그렇죠. 이것도 좀 정비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옛날 사관처럼. 그렇죠? 그럼요. 네. 사관처럼. 그러니까 중립적인 사람이 들어가서 볼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문서는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난 그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도 민간인 사찰 문제가 나오니까 아예 하드를 밀어버렸잖아요. 네. 디가우징이란 걸. 네, 디가우징 해버리고 국정원이나 지금 군 문제도 증거가 될 중요한 것들을 다 삭제해버리고. 없애버리고 네. 이러고 있으면 외교부 문서 몇 장 그거 파기했다고 그게 큰 문제처럼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기록은 대단히 중요한 거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질문으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서울시 용산구에서 차상우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30대 후반의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이성계에게 정도전, 한나라 유방에게는 장량, 버락 오바마에게는 데이비드 엑셀로드,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는 문재인 의원이 있었지요. 이철희 소장님이 말씀하신 리더를 이끈 참모들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의 현재 참모는 누구입니까? 나이가 중요하지는 않지만 고령의 유신시대를 살아온 그들이 21세기 우리 세대를 이끌 수 있는지요? 노탐은 아닌지요? 그들에게 진영의 논리를 떠나 충고를 해주신다면요? 시사게이트로 이렇게 소통할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참모가 누군지는 알고 계신 것 같고요. 고령의 유신시대를 살아온 분들이라고 했으니까 이미 잘 알고 계신 우리 얘기한 신산팔려 하신 것 같고 노탐은 아니냐?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노욕이라고 보죠. 왜냐하면 그 생물학적 나이가 뭐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 말도 저는 맞습니다. 그런데 공직에 일하는 거는 저는 때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80년대 주도했던 사람이 2000년대까지 주도하고 있다. 저는 이건 누가 봐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주어진 시대라 그러면 저는 제한이 있다고 봅니다. 그게 예를 들면 화무 11호이든 건물 10년이든 내가 만약에 할 수 있다면 꽃 피우는 시기, 공직에서 꽃 피우는 시기가 5년이다, 10년이다 이렇게 저는 제한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마냥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면 뭐 세대라는 게 나눠질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편견은 어느 정도까지 하고 나면 깨끗하게 물러나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말하는 그런 평소에 편견에 비춰본다면 김기춘 실장이나 몇 분은 안 맞죠. 저는 저 같으면 사양해야 된다고 봐요. 그분들이 지금 받은 만큼, 만약에 공직 생활을 통해서 많은 걸 받았다고 한다면 할 일은 자기가 받은 만큼 사회에 되돌려주는 거를 하는 거고, 그거는 뭐 후학들을 기른다든지 기록을 남긴다든지 또 뭐 사회나 시민단체 가서 좀 거둔다든지 이런 게 더 저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보는 거지, 다시 무슨 권력의 자리, 중요한 자리에 와서 뭘 한다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별로 그것도 좋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진영의 논리, 뭐 저는 진영의 논리 때문에 그 사람은 무조건 잘못됐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민주당에 대해서도 많이 비판을 했던 게, 정치를 좀 그만둔 사람들은 좀 이제 좀 정당 언저리 좀 놀지 말고 좀 어떻게 가라, 좀 딴 데로 가셨으면 좋겠다. 다른 생업들 가지고 좀 종사를 하셨어요. 아니면 경례 가서 경로당 가서 고스톱을 치시더라도 계속. 근데 저 민주당 주변에 보면 나이 드신 분들 있잖아요. 국회의원 지금 떠나신 지 오래된 분들이 3, 4, 5 모여가지고 당 걱정하고 이 당은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하고 논의를 많이 하거든요. 선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당의 의사결정하는 데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저는 이런 게 안 좋다라는 게 평소에 제가 좀 강하게 가지고 있는 소신 중에 하나라서, 이분들이 전면에 다시 등장하는 거는 저는 역사를 좀 거꾸로 돌리는 측면도 있다고 봐요. 그렇게 보면 뭐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 못 뚫린다는 얘기 하잖아요. 저는 이 시대에 안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새술은 새부대에 담는 게 맞다.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도 새 시대를 열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 새 시대가 연상되는 사람들이 와야 새 시대를 열 거 아닙니까? 그죠? 서청원 전 대표 이런 분? 그러니까 저런 사람이 아니면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죠, 지금. 네. 근데 뭐 그분들 개인의 인격이나 역량을 제가 폄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인사라는 것도 결국 상징인데, 대통령이 권한을 위임받아서 주권자인 국민과 소통하는 과정, 핵심이 인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미래로 갑니다, 더 나은 사회를 지향합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한데, 지금 인사는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뭐 완전히 거꾸로 가는 인사라 그래서 굉장히 좀 비판적이고요. 그러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노년과 노인들의 경험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중요하고 그분들의 지혜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되고요. 네. 또 그분들께서 하실 수 있는 어른으로서의 조정 역할, 이게 사실은 우리가 상실되어 있다 보니까 대단히 혼란스러운데, 그것과 막 액티브하게 하루하루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파악하고 분석하고 대응하고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혼돈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기춘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역할이 그런 노년의 지혜와 어떤 경험과 오랜 묵은 그런 어떤 그 노회가 필요한 자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국정 전반을 챙겨야 되고 민감한 부분들, 그리고 이철희 소장님 말씀처럼 얼마나 세상이 지금 빠르게 변하는데요. 그런 새로운 기술, 기법, 또 법, 또 논리, 상황, 현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두 컨트롤하는 그런 기민하고 명민하며 스피디한 대응이 필요한 것이 비서실장의 자리인데, 여기에 그런 원로분이 계시다면 그 밑에 있는 다른 비서들조차 사실은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개진하기도 어렵게 될 뿐더러 각 부처의 장관들이며 차관들이며 각 부처에서도 사실은 그런 왕 비서실장이 무섭고 두렵고 그분의 신기를 건드릴까봐 함부로 말도 못하겠고, 이게 사실은 국정 전반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건 아닌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서 개인의 어떤 자존심 문제를 떠나서 그분의 위치를 좀 바꾸셔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싶으시다면 원로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자문 역할로 물러 앉으셔야지. 국가 원로 자문회의. 뭐 그렇게 하시든지. 몸 발질이 좀 떨어져서 넌저시 조언하는. 저는 국가 뭐 원로회 이런 것도 안 맞다고 봐요. 그보다 더 떨어져서 조언해 줄 수 있을 때 넌저시 1년에 한 번 정도 해주는 게 맞지, 조언도 너무 자주 하면 간섭이고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누가 조심해야죠. 그런 원로급이 그런 얘기 하지 않았나요? 나는 뭐 노을이 되고 싶다? 뭐 이런, 누가 그런 표현을 한번 쓴 적이 있는데. 잘 모르면 꺼내죠. 오늘 왜 우리까지 당황스러워. 뭐하지? 그런 거 있을 때 딱, 그건 누구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그러게 말이야.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질문 보내주신 분들 채택되신 분 포함해서 속물과 잉여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지난 정부에 많이 들었던 게 선진 뭐 이런 표현이었으면 이번 정부 들어서 우리도 쓰고 있지만 창조 경제를 워낙에 강조를 하시다 보니까 창조라는 표현을 각 정부 부처에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 프로젝트에 한 창조가 들어간 게 40개, 50개 이렇게 수십 개가 생기고 있대요. 우리가 제일 먼저 쓰지 않나 싶기도 한데 아무튼 창조, 창의적으로 일을 하시겠다는 건 말릴 생각은 없지만 제발 그 창조만 하시지 마시고 소통도 하시고 정의를 위해서 일을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 닫혀있는 정의의 문, 닫혀있는 소통의 문을 열고자 노력하는 시사게이트 15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